네, 안녕하세요. 와즈스키입니다. 자, 저는 먼저 차트 분석 위주로만 하죠.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도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차트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, 그러니까 차트가 저한테 보여주는 이 데이터 값들이 다른 어떤 추론들과 생각들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위주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시간 형평상 모든 종목들의 다 이슈와 재료들을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또 그렇게 꼭 가는 것도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한 거겠죠. 그렇게 공부해서 이게 올라가면 그걸 공부할 가치가 있는데, 아니 그렇게 공부하고 막 어떤 재료를 연구하고 해도 그렇게 차트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차트를 분석한다라고 좀 참고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셀트리온, 신라젠,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얘네 같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.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, 사실은. 근데 전 같은 세력이라고 생각해요. 자, 신라젠 올라갔던 시기가 우리 바이오주 테마 잡혔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. 그때 대부분 이 종목들이 셀트리온과 HLB까지도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올라갔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갔을 때는 HLB가 제일 강력했습니다. 바닥권에서부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가까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까지 올라갔습니다.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차트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믿을 수가 없거든요. 저도 이런 차트가 나왔다라는 게.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,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. 내가 아는 범위와 내가 아는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HLB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했었고,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재료를 갖고 가면서 올랐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을 것이고. 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항상 차트를 볼 때는요,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. 얼마 전 강의에도 제가 그 말을 했는데,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,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요,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과열이 돼서 올라가서 비싸졌다, 그럼 단순해요. 사람들이 안 사요. 그리고 밑에 있던 사람들은 팔 생각을 하죠. 이 원리가 어떤 재료보다도 가장 선행되는 차트의 원리입니다. 자, 여기서 호재가 터져갖고 바닥이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올라가면서 차트도 분석 못한다고 가정해볼게요. 자, 계속 올라가면서 요 정도까지, 그러니까 12만 5천 원까지만 들고 있다가 팔았다고 생각해보죠. 지금 거래량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, 거래가 여기서는 많이 안 붙었죠. 근데 갈수록 붙었다라는 건 뭐죠? 갈수록 사고 팔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. 많아진다라는 거. 그럼 제가 봤을 때 보통은 100% 칠 때,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. 통상적으로 100% 칠 때,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 5만 원이 될 때, 이 시기쯤에 제일 많이 개미들이 붙습니다. 제일 많이 붙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가 많이 붙은 지역을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 한번 제대로 안 들고,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면서 어떤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갭을 띄우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이 갭 띄우는 거는요, 개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갭 띄우는 거 세력만이 가능합니다. 갭을 띄우는 거.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갭을 띄우면서 갈 수밖에 없던 건 갭을 띄우는 위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. 갭을 띄우는 위치. 자, 기가 막히게 저항 부근에서 보이시죠? 빨간 선이 다 저항 부근이에요. 저항 부근에서 갭을 띄워서 갑니다. 그리고 또 최근의 모습도 중요하겠죠? 여기에서도 갭을 띄웠죠. 이 부근에서도 보이시죠? 여기 갭을 띄워버려요. 이건 세력이 의도적으로 저항 매물을 받지 않도록 저 부분에서 갭을 이렇게 띄워버리는 겁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더 좋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배웠다라고 한다면, 좋게 흘러가는 주식은 저항에서 갭을 띄운다라는 사실 하나 배울 수 있을 겁니다. 자, 말이 많았는데, 중요한 거는 이제 개미들이 많이 붙어서 던져야 되는데 갭을 띄우고 계속적으로 물량을 받아주니까 개미들도 기대치를 갖고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요,
일반적으로 100%만 수익 나도 또는 200%만 수익 나도 사람들은 그 뒤로 오는 매도 심리가 더 많이 발동을 합니다. 그러면은 100%, 200% 이상 올라간 뭐 300% 진입한 그 영역대부터는요. 실제로 차트에서는요. 거의 끝물이에요. 거의 300% 정도 오르면. 그러니까 한 75,000원 정도 됐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. 근데 그 뒤로 이제 더 신고가까지 갱신해서 올라가 버렸죠.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면 정확하게 자, 그럼 어쨌든 계속 올라간 거 오케이. 그럼 죽는 신호가 뭐냐라고 반대의 중등 신호도 있을 거예요. 아무리 좋은 차트라고 해도 올라가는 차트라고 해도 죽는 신호는 있습니다. 그 죽는 신호가 뭐죠? 최고점에서 윗골이 달면서 거래량이 많이 붙는 게 첫 번째로 죽는 신호. 자,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600만 주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꼭지를 찍었던 10월 22일 여기 부근에서 거래량이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붙었어요. 요 금방 들어서. 그럼 이런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경고 상태가 됩니다. 경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죠. 원래 과열이 되면 거래 정지가 됩니다.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. 근데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건 거의 끝물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거래 정지 다음날 한 번 더 올랐다가 그 뒤로 내려봤고 그 다음 죽는 신호가 뭐냐? 롱바디 연봉입니다. 롱바디 연봉이 발생을 했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발생을 했고 반등은 무조건 나와요.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HLB 같은 종목은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큰 급등했던 종목 바로 이렇게 죽진 않아요. 절대로. 자, 아무튼 롱바디 음봉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그럼 뭐죠? 반등이 나왔으면 이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21만 3,900원 다시 뚫어야 돼요. 그래야 랠리가 또 가는 거예요. 그럼 여기를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? 또 갭 띄우면서 뚫어야 돼요. 그래야 더 가는 겁니다. 그러나 그 상황에 지금 실패를 했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이제 주식의 핵심 테마가 변경됐다라는 거예요. 테마가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. 이 HLB에. 주식은 테마와 재료로 올리고 더 이제 이면에 감춰져 있는 건 뭐냐면 테마를 말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돈의 그 몰림을 이야기해요. 테마가 있다. 그건 돈이 몰린다. 이게 좀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HLB가 계속 더 오르려면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테마가 계속 살아서 올라가야 됩니다.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와중에 얼마 전에 정치 테마주도 살짝 반짝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설로 인해서 테마가 그쪽으로 돈들이 옮겨갔습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단타 치고 싶어하는 개미나 또는 큰 수익을 노리고 싶어하는 개미들은 HLB에 돈을 몰리기보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. HLB에 돈을 몰리기보다는 새롭게 급등하는 이슈를 가진 종목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체크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이건 아무도 몰라요.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대세 자체가 한번 죽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흐름의 대세가 이제는 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 말씀드리는 겁니다.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 위험하다. 차트가 이것들을 다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 신라젠 보겠습니다. 신라젠은요, 이건 재료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거는 악재를 내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조사 중이죠. 지금 검찰. 동시에 신라젠이 갖고 있는 재료 자체가 이 정도로 파동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은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때가 이제 보세요. 10월 24일이죠. 잘 보세요. 10월 24일 무슨 일 있었나. 10월 24일 HLB도 또 뚫을 것 같이 했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죠? 신라젠이 올랐던 건 진짜 얘 재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지금 바이오주가 지금 뭐 인스코비는 좀 후발주인데 필록스나 얘나 텔콘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치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. HLB가 결국은 이 테마의 대장이었어요.
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오른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이게 지금 다시 올라가서 하기가 쉬운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. 그래서 보통 이것도 제 경험인데 보통 이런 신라젠이나 셀트리온이나 HLB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요. 이거 뭐 1, 2%, 3%, 10% 이렇게 수익 보려고 들어오지 않아요. 절대로. 바이오주 재료를 갖고 매수하는 사람들은요. 최소 100%에서 500% 이런 목표치를 갖고 대박을 꿈꾸면서 들어옵니다. 그게 이제 뭐 꼭 나쁘다, 옳지 못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거죠. 왜냐면 1년에 500% 이상 치는 종목이요. 글쎄요, 뭐 30개 될까요? 더 체크해봐야 되는. 더 많을 수도 있고 장이 최근처럼 안 좋았으면 거의 없었죠. 그런 거 같아라는 거죠.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라는 거죠. 그 기대치 자체가, 목표 수익률 자체가. 그래서 바이오는 저렇게 한 방에 같이 치고 올라간 거가 좀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. 셀트리온은요. 셀트리온은 우리는 그냥 다른 걸 떠나서요. 이와 같은 차트가 지금 셀트리온도 3만원대 부근에서 박스권 쭉 주다가 35만원 됐죠. 뭐가 떠오르나요? 아까 HLB 떠오르지 않으세요? HLB도 바닥 한 2만원대 바닥에서 20만원 찍었잖아요. 10배 가까이. 그러면 주가는 보통 10배 이상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주가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그런 주가는 거의 없어요. 저렇게 했으면 세력들도 그냥 만세 부르고 나오죠. 그 이상 노리지 않아요.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. 물리적으로. 이때 바이오 테마 제대로 걸려갖고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.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계속 엠파형으로 털어내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. 원래 주식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. 이 회사가 뭐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. 자본의 원리에 따라서.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큰 그림상에서의 저 과열됐던 거품이 꼈던 이 가격에서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. 문제가 있는 거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 실체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. 만약에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한다. 재료 때문에 오르는 건 맞습니다. 근데 재료가 늘 계속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주식은 재료가 결국 소멸이 돼요. 그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매출액이나 회사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주식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플러스 이제 테마, 재료, 지금 어떤 이슈, 사건 이런 게 터졌을 때 이와 같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. 얜 그것도 있었죠. 램시마였나요? 네, 그런 게 있었죠. 그래서 지금은 이미 흐름이 많이 꺾이는 추세라서 2차 파동은 늘 있기도 합니다. 이제 떨어지다가 없는 차트도 있는데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언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죠. 그게 언제가 될지 또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갖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을 너무 욕심부리거나 너무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끈을 붙잡고 있거나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. 결론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존버에서 정말 우연히 원금을 찾거나 또는 수익권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럼 다음에도 또 그런 매매를 하실 건가요? 결국은 바뀌지 않는 매매 습관은 또다시 고통 속으로 나를 밀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런 매매를 지향할 거고 또 그런 매매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좀 그런 투자에 대한 생각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항상 똑같아요. 똑같습니다. 그것은 그냥 박스권이 뭐니? 박스권. 오케이. 자, 박스권 종목에 있을 때 절반으로 자르고요. 절반으로 자르고 밑에 있을 때 사는 거예요. 단순하게 가자고요. 단순하게. 왜요? 이때의 가격은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의 원래 가격이에요. 4년 동안 옆으로 갔다고 한다면 4년 동안 이 회사의 가격입니다. 플러스 뭘 봐야 될까요? 이 회사의 경쟁력, 매출 상황,
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너무 매출 상황이 약하면 또 금방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그렇다고 뭐 사실 좋다고 해서 또 계속 좋은 건 그런 회사도 없어요. 우리나라 증시는요. 너무 약해서 회사들이 금방금방 바뀌어요. 그래서 이런 박스권 종목, 그리고 이탈하면 손절, 다시 이 박스권으로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,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구상하셔서 후에 이 차트가 옆으로만 가는 주식회사는 없어요, 여러분. 옆으로만 가는 회사는 없어요, 절대로. 절대로 없어요, 그런 회사는. 결국은 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. 위를 가게 되어 있어요. 이 아시아나항공도 누가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? 그죠? 옆으로만 가는 회사는 없습니다. 박스 지켜주다가 다시 이 박스 위로 올라오면 또 매수해보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도 이때 10월장 그리고 4월장도 좋지 않았죠? 10월장에 밀렸던 곳이니까 뭐 10월장 밀렸던 최적 가격까지는 또 뭐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땐 손절을 했었어야 됐어요, 사실은. 작년 10월에는 이제 중국도 꽤나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게 맞았어요. 올라온 거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. 자, 아무튼 버틸 수 있었다면 버텼겠죠. 그 뒤로 이렇게 박스권 이탈하는 경우 생기잖아요. 얘가 갈 줄 알았겠습니까? 근데 저는 의심을 하고 있었죠, 계속. 네, 제 뽐새가 느낌이 좀 많이 왔거든요, 평상시에도. 그래서 몇 번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저렇게 큰 폭으로 또 쳐주니까 또 재밌기도 했죠. 자, 박스권 종목 잠깐 보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. 자, 알리코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군요. 네. 자, 이런 것도 배울 만한 점이죠. 동양철관. 야, 750원짜리가 4,000원 찍었으면 말 다 했죠. 네, 말 다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가격을 찾아온 겁니다. 원래 가격.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원래 가격은 1,000원에서 1,500원 사이네요. 그죠? 그럼 이런 1,000원에서 1,500원 사이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떤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나름 규칙이 있는 매매 판단이 되겠죠. 그죠? 당장 올라올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제 공격적인 곳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 나가는 것이고, 대신에 매출을 보세요. 동양철은 아마 좋지는 않을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시겠죠?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이런 것도 재료가 무척 중요한 건 맞아요. 바이오 제약은, 제약 바이오는 재료가 다예요, 다. 매출 사실 그딴 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재료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동시에 이런 차트적인 분석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